21번 보겠습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기억번 주택 가열고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맞습니다. 그 21번 문제에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주택을 중개했냐 주택 외를 중개했냐 이렇게 나눠보죠. 주택은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이때 시도조례란 개공의 중개사무소가 소지하는 시도조례에 따르죠.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기억번 맞고요. 근데 니은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주택 외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데 중간에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즉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같이 사용되는 그런 겸용주택을 주택했을 때,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얼마큼 면적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주택이냐 주택이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을 포함하여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을 중개한 것으로 보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이때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을 중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니까 주택 외 보수 규정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외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번은 맞지만 니은번은 틀렸다. 디귿번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한다. 맞죠? 네. 점유계정인 경우에는 주택을 포함해서 주택이라든가 상관없이 매매 계약도 중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계약도 중개했는데 이 두 가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다면 이때는 매매 계약 요 보수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계약은 보수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와 다른 계약의 두 가지 계약을 동일한 기회에 중개했을 때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디귿번 맞고, 그 다음에 리얼번 볼까요? 리얼번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5분의 8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틀렸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 외로 보는 거죠. 주택이니까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는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둘로 나눠놨습니다. 오피스텔로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상하 수도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또한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 시설이 다 갖추인 경우라면 매매나 교환을 중개했을 때는 일방으로부터는 1,000분의 5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매매 교환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 등을 중개했을 때는 일방으로부터는 1,000분의 4 범위 내에서 개공과 의뢰인이 협의 결정합니다. 그런데 주택이 아닌 물건 중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로서 상하수도 시설 갖춰져 있고 목욕 시설, 화장실, 그다음에 부엌을 다 갖춰져 있는 거 요거를 뺀 나머지 오피스텔 이외에 나머지 오피스텔 플러스 상가, 공장, 창고,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매매를 중개했건 교환을 중개했건 임대차를 중개했건 모든 거래는 전부 다가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가면은 주택과 주택 외 중에서 주택 외, 주택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된 내용 중에서도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임대차라 하더라도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합니다. 그래서 1.5분의 8이 아니라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0분의 몇? 1.0분의 9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하죠. 그래서 리얼번도 틀렸습니다. 결국 옳은 설명은 기억번과 디귿번 두 개가 되겠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요. 개업공인회사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 가로열고 상하 수도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임.
이거 지금 여기 해당돼요. 주택외죠. 주택외 중에서도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매매교환은 1.5분의 5, 임대차등은 1.5분의 4인데 22번 문제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보증금 2,6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으로 임대차에 있습니다. 임대차면은 임대차면 1.5분의 4 요게 적용되는 거죠. 1.5분의 4라는 것은 거래금액의 0.4%라는 뜻입니다. 예. 개업공인사가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을 물어봤습니다. 임대인이니까 일방이죠. 그러면 거래금액을 뽑습니다. 거래금액은 월세가 있는 임차인 경우는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합니다. 월차임이 20만 원입니다. 그럼 20만 원 곱하기 일단 100을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더해봅니다. 보증금이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세 2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2천만 원. 거기다가 보증금 2,600 하면 이게 바로 4,600만 원이죠. 근데 4,600만 원은 월세 곱하기 100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되는 거죠. 5천만 원 미만이면 1거래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월세 곱하기 70을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더하죠. 그러면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하면 2724 1,400만 원. 1,400만 원에다가 보증금 2,600만 원을 더하면 거래금액은 얼마가 나옵니까? 4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2724 1,400만 원 플러스 2,600만 원 하면 4천만 원. 4천만 원에다가 요런 임대차인 경우 0.4%를 곱합니다. 그러면 0.4. 그러면 4, 4, 16만 원이 산출되고 16만 원을 임대인에게도 16만 원, 임차인에게도 16만 원을 각각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누구한테 받은 걸 물어봤습니까?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임대인으로부터 16만 원 받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16만 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계산형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3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23번 문제 교육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봅니다. 23번 교육. 개공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맞습니다. 2번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맞죠? 3번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 실시기간은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들었습니다. 실무교육은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교육 통지는 어떤 경우 통지하냐?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교육은 4종류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직무교육. 이 두 가지는 중개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있는데 요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네,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고 또는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죠.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내지 32시간이고요. 직무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내지 4시간 이하라는 거.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도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또 계속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실무교육을 실시한 사람이 연수교육도 같이 실시하는 거죠. 근데 이 연수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실시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고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교육 시간은 지금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그리고 교육 통지는요. 연수교육과 예방교육만 통지하는데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받아서 오세요라고 교육을 통지합니다. 근데 예방교육은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 통지합니다. 그러면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교육 통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꼭 구분해서 정리를 정확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및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은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 받아야 되는 거 맞죠?
5번 중개보존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 다시 중개보존으로 고용신고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이 중개업계 들어오기 전에 받아야 될 교육이 바로 직무교육인데 중개보존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신고 일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죠.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존으로 고용신고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보존 외에 그 외에 나머지 사람이 되는 사람, 즉 등록을 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해서 사원 임원,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경우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일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그 밖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도 고용신고 일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중개보존이 되려는 사람은 미리 직무교육 받아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전부 다가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된다는 차이점을 꼭 구분하시고 다만 중개업계 떠난 후 1년 이내 다시 들어올 때는 교육이 다 면제된다는 거.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24번 문제도 이건 이제 포상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포상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24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 금액을 얼마이냐를 했습니다. 기억번입니다. 기억번. 네.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으니까 신고 고발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 원씩을 각각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시를 갑과 을이 그래서 이번에 니은번 이건 이제 기억번이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바로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인데 이 시라는 사람을 공동으로 신고했습니다. 공동으로 신고했으니까 포상금에 대한 배분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은 갑도 시를 신고한 것으로 25만 원, 을도 시를 신고한 것으로 25만 원을 균등하게 받겠죠. 네. 그 다음에 D급번 보겠습니다. 을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 갑도 D를 신고했다. 등록증 양도대한 사람은 신고 고발 대상자가 되는데 을이 먼저 신고했습니다. 을이 등록증 양도대한 D를 신고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 다음에 을이 먼저 신고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갑도 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됐을 땐 최초로 신고한 사람만 지급하고 나중에 신고 고발한 사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를 신고한 것으로 을은 50만 원을 이렇게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을만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발각된 이후 갑과 을은 이를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다. 발각된 이후에 신고 고발하면 일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했습니다.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했다. 됐고요. 그 다음에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했으니까 요 포상금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무혐의 처분했으면 B를 신고 고발한 것은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과 을 사이에는 포상금 배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갑은 A를 신고한 것으로 50만 원, C를 을과 공동 신고한 것으로 25만 원. 결국 갑은 총 7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은 갑과 C를 공동 신고한 것으로 25만 원, 그 다음에 D를 신고한 것으로 50만 원. 결국 을도 75만 원을 받습니다. 갑도 75만 원, 을도 75만 원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봅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를 명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5번 중에서
당의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유 7가지.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을 하는 자. 자, 이거는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신청하는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는 자. 요거는 시, 군, 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겠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와 신고 필증에 대한 재교부 신청을 하는 자도 이때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겠죠. 그럼 6가지가 되죠. 하나가 남아있는데 사무소 이전을 신고할 때 관할지역 즉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여 이전 후 등록한 층에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 첨부합니다. 그러면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한 층은 새로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등록증 재교부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 7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그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겠고요.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도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납부합니다.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근데 4번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처음 교부받을 때 이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처음 교부받을 때 수수료 안 냅니다. 왜? 시험에 응시할 때 미리 냈으니까. 또한 등록증을 교부받을 때도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왜? 등록 시정할 때 미리 수수료 냈으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받을 때도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왜? 미리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를 이미 납부했기 때문이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예.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에 재교부 신청하는 자. 신고필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는 전부 다가 납부하고 교부는 납부하지 않는다. 재교부는 납부하고 교부는 납부하지 않는다. 꼭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26번 협회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다. 26번 문제. 옳은 것은 1번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600인 이상의 회원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에 1번이 바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협회가 설립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협회가 설립되는 과정은 4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는 먼저 발기인이 300명 이상 모여가지고 정관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합니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창립총회에서 이 발기인 수의 2배인 600인 이상이 모여서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로서 정관을 동의받아야 합니다. 이때 600명 안에 서울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회원은 100명 이상이고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의 회원이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협회가 성립되는 것이죠.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1번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기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해서 600인 이상이 모인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2번 발기인 숫자는 100인 이상이 된다. 아닙니다. 발기인 숫자는 300인 이상이 되겠죠. 3번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300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된다. 아닙니다. 창립총회는 전체 600명이지만 그중에 서울에서는 100인 이상, 나머지 광역시 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5번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닙니다.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된 것 외에는 민법 중에서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답은 1번이었죠. 자, 그럼 1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문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27번 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27번 문제. 자, 기억번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 또는 보존으로 뒀어요. 그런 경우 이들을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죠. 다만 두 달 이내 해소한 때는 업무정지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기억번은 업무정지 할 수 있는 사유죠. 니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이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맞습니다. D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이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리얼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니은번도 해당합니다. 특히 전속중개계약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을 무시하고 정보를 공개했을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가 업무정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거나 또는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 줘야 되는데 통지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업무정지만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요거는 업무정지 처분만 할 수 있는 사유고 전속개공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비공개 요청을 무시하고 정보를 공개했을 때 요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연번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 사본을 5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은 그냥 업무정지만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업번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이거 금쟁이 한 거죠. 쌍방 대리는 금쟁입니다. 금쟁이 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니은번, 리얼번, 비읍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리얼, 비읍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정답 3번.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건데 이번 모의고사 보면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거를 암기하면 이거 답을 참 쉽게 풀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봅니다. 28번 문제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시도지사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시도지사가 가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2분의 1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중하더라도 업무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것도 같이 알아둬야 되겠죠. 기억번 틀렸습니다. 니은번 1번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봅니다.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을 한다? 한도로 한다? 아닙니다. 6개월을 한도로 하는 것이죠. 3번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아닙니다. 2+1 중에서 이 2가 업무정지 처분이 2번 들어가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때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개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5번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들었습니다. 2년이 아니라 3년이 경과했을 때는 3년 전에 일을 끄집어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문제 봅니다. 자격 취소 처분 사유. 이것도 다 외워 있어야 됩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부, 양, 지, 역 네 가지죠.
부정,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으면 자격을 취소해야 되고, 양,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했거나 또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대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되죠. 지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을 했을 때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역은 징역형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았을 때 징역형 선고 받았을 때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때 징역형은 징역형에 대한 실형 선고이건 집행유예 선고이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대한 실형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자격을 취소해야 되죠. 이 네 가지 외에는 자격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했다. 부양지역에서 양에 해당됩니다. 자격 취소죠. 물론 벌금형을 받았건 벌금형을 안 받았건 징역형을 받았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한 경우를 가지고 자격 취소해야 되는 사유죠. 2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한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격 취소 사유고, 3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자격 취소 사유. 4번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 그렇지만 5번 형법상 폭행죄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징역형이지만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